시간은 없고 공부는 해야겠고 찾기는 귀찮고 책만 펴면 잠이 오는 직장인들을 위한 방송 출근길 대학원 직지신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와우. 네, 지난번에 이어서 하는 거죠, 그죠? 네, 저희는 지금 챕터 9.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왜 개입이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개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야, 근데 이게 전부 아닌가요? 조직 개발 교과서에 근데 이거를 한 5페이지로 요약해놨네. 네, 그렇죠. 뭐 말로는 쉽죠. 그쵸, 뭐 우리 그쵸. 가장 간단하게 하면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잘을 5개로 나눠본 거고. 다섯 네, 개가 이제 이제 수백 개가 그 5개가 네. 이제 수백 개가 이게 되는 짧으면 거죠. 그죠? 짧을수록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럼요, 맞아요. 뭐 사랑해라, 잘해라, 배려해라. 네, 어려운 거죠. 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네, 1번은 Matching the intervention to the data and diagnosis. 이거 뭐 앞에 거랑 그냥 뒤집어 놓은 거네. 실패, 그죠? 실패와 반대. 이거 이제 진단을 잘못하면 안 된다가 이제 실패 이유였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진단 잘 해놓고도 방법을 잘못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를 잘 쓰는 걸 이렇게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뭐 일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파코렐라의 말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래서 일치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단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뭐 소통 부족 이런 것이 되게 나왔고 그 소통 부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예를 들어서 리더들의 발언 시간이 너무 길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됐어요.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고 그랬더니. 그러면 리더들의 발언 시간을 줄이기 위한 개입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리더들을 만나서 발언 시간 좀 줄이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줄어드느냐? 그러면 이제 또 리더는 나야 말을 줄이고 싶다. 나도 나 듣고 싶은 사람이다. 근데 말을 안 한다.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그 문제 해결에 늘 중심에 퍼실리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참으로 기승전 퍼실리테이션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리더가 퍼실리테이션 역량이 없는 경우에 결국은 자기 말만 늘어놓게 되고 구성원의 말을 이렇게 묻고 듣고 적어내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 말만 하게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리더의 퍼실리테이션 역량을 길러내는 것, 참여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참여를 돕는 능력, 역량 이런 걸 길러내야 되는 거죠. 뭐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많은 구성원들이 뭐 일할 맛이 안 납니다. 제가 죽어라고 일을 해봤자 뭐 놀고 먹는 누구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 성과 평가를 측정해서 잘못됐는지 지표가 잘못됐는지 그다음에 측정은 잘 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보상이 잘못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살펴서 그것을 가장 바람직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누군가는 평등주의자가 있고 누군가는 실적주의자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실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더 실적 있는 사람한테 차등을 줘라. 뭐 심지어 그런 그 연구도 있거든요. 진짜 잘하는 사람한테 어마어마하게 주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왜냐면 그 어마어마한 걸 얻기 위해서.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물불을 안 가린다.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네, 물불을 안 가린다. 근데 그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서로 좀 차이가 있지만 우리가 안정적으로 계속 공동체의 느낌으로 같이 동료 의식을 갖고 가려면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제 그런 논리가 또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게 어느 게 반드시 옳다가 아니라 그 업무의 특성,
그죠? 업무의 특성. 뭐 예를 들면 공공 분야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를 이렇게 측정하기 자체가 어렵다. 누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과 또 잘 일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차이를 이렇게 알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평등한 보상이 더 맞을 거고, 그렇지 않고 영업과 같은 데는 뭐 실적이 너무 당연히 드러나는데 내가 가서 판 게 빤한데 그리고 그게 어마어마한데 아니 월급 비슷하게 준다고? 그럼 누가 다니겠어요? 안 다니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진단을 했더니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진단의 결과와 개입을 이렇게 개입의 방식을 맞추는 거. 네, 어떤 개입을 할 것인지를 잘 맞추는 것이 그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여기 한 가지 예시가 더 나와 있는데요. 그 개입의 방법이 컨설턴트가 자신 있어 하는 좋아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진짜 그 조직에 필요한 방법인지 잘 구분해야 된다. 맞아요. 또 늘 이슈죠. 네. 그 조직의 리더한테도 그와 비슷한 말이 있거든요. 음, 조직의 리더가 자기를 뽐내려 하는 것인지 진정 조직을 돕는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근데 조직의 리더들도 자기를 뽐내는 것에 자꾸 끌릴 거잖아요. 조직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 근데 본인이 뽐내는 거에 너무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컨설턴트도 내가 아는 그러니까 망치를 든 사람은 못만 찾는다 이런 말처럼 내가 예를 들어서 애자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모든 조직에 가서 애자일 하세요, 애자일 하세요. 그러고 제가 이제 퍼실리테이션 하니까 모든 조직에 가서 퍼실리테이션 하세요, 퍼실리테이션 하세요. 그러는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또 누군가가 코칭을 한다. 그러면 모든 걸 다 코칭으로 해결할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는 퍼실리테이션이 필수라는 거지 퍼실리테이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필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코칭도 필요하고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아주 훌륭한 부분을 또 보완을 해주셨네요. 우리 엘라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는 Considering Client Readiness for Change입니다. 이것도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거네요. 네, 뒤집어서 다 또 뒤집어놨어. 그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근데 여기서 그 준비되지 않은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영향력 있는 전략 3개를 밑에 적어주신 것 같아요. persuasive communication 이것도 뭐 뒤집은 말이지. 뭐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해라 그런 건데 뭐 orally writing, in writing 뭐 말로도 하고 글로도 써라 그런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실은 뭐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늘 뭐 시간을 문제 삼을 수 있고 돈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늘 리소스를 어디에 쓸 거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 또는 돈이라는 것,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늘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 개발에 쓸 거냐 아니면 다른 뭐 장비나 어떤 투자에 쓸 거냐. 그런 물질적인 투자에 쓸 거냐. 이런 부분은 늘 그때그때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조직이 이제 뭐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 때에는 장비를 사는 것보다 또는 땅을 사는 것보다 이런 조직 개발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더 맞을 수 있는 거죠. 그 시점은 여기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이야기이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늘 비용이 듭니다. 설득력 있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늘 돈이 들죠. 여러 번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돈이 들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늘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여 그 미팅과 이벤트에 참여해라 이런 건데 제가 오늘 또 그래서 이제 그 제 출연연의 조직 개발 담당하시는 분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맥을 잘 짚으셔서 이번에 이제 프로젝트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 조직 개발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데피니션을 하고 정의를 내리고 마치 비전 미션 정의하듯이 그걸 정의를 우리의 조직 문화의 지향은 뭐냐 이걸 정의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교과서 나온 대로잖아요. 그다음에 핵심 가치 정의하고 핵심 가치 너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기 부상 뭐 이런 거 아주 재미나게 게 나왔어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제로 그러면 자기 부상이 예라면 그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에 대한 설명 이런 것도 이제 다 뽑아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뽑아내는 과정에 참여한 것은 고작 20몇 명의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럼 나머지 구성원들은 또 역시 너는 뭔지 모르겠다, 뭐 하는지 모르겠다. 저 TFT 뭐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일 안 하고 가서 뭐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일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직개발 담당하시는 실장님이 저에게 와서 그걸 이렇게 공개적으로 잘 설명해 주는 것까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참여의 이벤트나 미팅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의미 있는 소스를 잘 활용해라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조직 개발을 안에서 할 때 어떤 외부의 진짜 논문에서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로 좀 설득하고 무조건 뭐 CEO가 하라고 하니까 한다 그게 아니라 진짜 애자일을 도입을 하면 이만저만한 효과가 있다. 뭐 진짜로 OKR을 도입하면 뭐 이만저만한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적인 사례들도 이야기를 해서 그냥 유행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만저만한 좋은 점이 우리 회사에 잘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는 걸 잘 설득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는 deciding where to intervene first입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중요한 거네요. 그죠? 내가 뭐 남친 여친을 사귀는데 남친 여친에게 선물을 무엇부터 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나중엔 뭐 다이아번지를 하겠죠. 근데 그 전에 느닷없이 막 그 샤넬 핸드백을 사준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도대체 이게 무슨 욕심꾸러기 무슨 뭐 사치하는 여자 이런 사람으로 보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마워할 수도 있잖아요. 무슨 고마워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예, 근데 뭐 그건 진단 결과 이제 그걸 좋아할 것 같으면 그걸 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 이 남자 뭐 이렇게 허세가 심해? 나 허세 많은 사람 싫어. 사람이 돈이 있을수록 겸손해야지. 처음부터 만나자마자 나한테 뭐 돈 XX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입이라고 하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니어 레벨의 영향력이 항상 이 영향력 리더십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경향이 어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일단 경영진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 임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뭐 진단하고 할 때는 그 조직 진단과 조직 개발 담당 부서와 뭐 CEO와 또 이제 외부 컨설턴트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지만 진단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임원들 또 경영진들과 함께 모여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논의를 맨 처음은 그런 분들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네. 근데 마치 그걸 안 하고 뭐 저 신입사원이나 뭔가 그 전연차 직원들을 먼저 하면 뭐야 지금 바뀔 사람은 저긴데 우리만 뭔가 이렇게 뺑뺑이 돌리는 거냐 뭐 이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여기 이제 태스크를 먼저 할 거냐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걸 먼저 할 거냐인데 일단 태스크 중에 작은 거는 이제 스몰 석세스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릴레이션십에 관련된 거는 좀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동시에 출발을 하든 아니면 둘 중에 무언가를 우선하든 릴레이션십 이슈가 좀 더 시간이 길게 걸린다는 것은 착안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릴레이션십 이슈를 다 해결해 놓고 태스크로 넘어간다? 이거는 좀 순서가 맞지 않는 느낌이고 그래서 작은 이슈 그다음에 태스크 이슈를 다루더라도 릴레이션십을 보면서
또 릴레이션십을 다루더라도 이게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관계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뭐 관계 따로 일 따로 이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를 먼저 다룰 것이냐 아니면 이제 프로세스를 먼저 다룰 것이냐 그런 건데 심각하게 지금 구조의 이슈가 진단돼서 나왔다. 그럼 뭐 제가 가끔 얘기했지만 요즘 그 산업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이제 우리 회사는 메타버스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결정을 했다면 메타버스에 맞는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과 무엇을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프로세스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단을 해봤는데 회사의 전략적 방향에 대하여 모호성이 높다라는 진단이 나왔다. 그러면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걸 반대로 프로세스부터 손봐야 되는데 갑자기 구조부터 바꾼다면 왜 바꾸느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조직 전부가 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이 메타버스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컨센서스가 이미 돼 있어. 우리 회사 앞으로의 먹거리는 여기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아직 조직은 그냥 옛날 그대로다. 그럼 빨리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 하면 그거부터 해야죠. 그죠? 네.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쉬운 거부터 할 거냐 어려운 거부터 할 거냐는 이거는 저는 일단 쉬운 거를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걸 하지 말라 또는 착수하지 말라 그런 건 아니에요. 착수를 하되 성공하는 경험을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어려운 것일수록 시간도 많이 걸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시간이 뭐 그렇게 많이 안 걸리고 정말 어떤 뭐 어려운 문제인데 예를 들면 A라는 팀과 B라는 팀이 막 갈등인데 이거 한 30년 묵은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거 우리가 하기도 했고 30년이나 묵었다는 거예요. 이 갈등의 문제가.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풀릴 것 같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죠. 30년 동안 못 풀었으니까. 근데 퍼실리테이터의 관점에서 보니까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직에서는 되게 어렵다라고 평판이 난 그런 문제였지만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어서 그 문제를 그냥 한 방에 워크숍으로 해결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떤 성공의 사례를 이게 대화하니까 되는구나. 네, 대화만 하면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화하니까 해결되는구나라고 하는 성공의 어떤 경험을 하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네. 네. 팀 하나에서 파일럿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조직 전체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자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동시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퍼실리테이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할 만큼의 돈과 시간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죠, 실은.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일부 부서만 우선해서 시작을 하고. 근데 일부 부서만 성공하는 건 조직 개발이 아니잖아요. 팀 개발이고 부서 개발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조직 전체로 확산하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회사가 늘 권장하는 것이 퍼실리테이터를 우선 육성해야 된다. 같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부서나 어떤 특정 이슈를 집중해서 먼저 시작을 하되 그걸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을 기존에 있는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 보고 익혀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거기 참여하면서 스킬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나중에 전사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퍼실리테이터가 없으면 전사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조직 내에 퍼실리테이터가 많이 육성되어 있다. 그러면 뭐 전사적으로 바로 하면 되죠. 근데 실은 퍼실리테이터가 많이 육성되어 있으면 조직 개발 이슈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매우 디테일하고 매우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정교하게 다루는 것이 남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되게 둘 중에 하나 뭐 양자택일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 이렇게 다르게
시도를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정해진 정답이 없어 보여요. 맞아요. 그게 늘 조직 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도 어려움이고 또 들으시는 분도 그렇게 들으면 좀 이렇게 뭔가 깔끔하지 않고 뭔가 속 시원히 풀어지지 않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복잡계를 진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 그다음에 패러독스, 역설, 그다음에 복잡계 이런 개념, 그다음에 변증, 다이얼렉틱 이제 이런 개념을 이해해야 조직 내에서는 이게 다양한 가치가 충돌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이거 먼저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라고 하는데 둘 다 너무나 훌륭한 가치인 거예요. 이걸 먼저 하면 이거는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것도 가치로운 거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자유와 평등이거든요. 우리 되게 자유평등이 뭐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교과서에서 배웠으니까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자유를 증진시키려고 하다 보면 평등은 훼손되기 마련이고 그럼 평등은 뒷전에다가 두란 얘기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자유가 좀 더 우선시되는 것 같으면 자유를 강조하고 평등이 좀 더 우선시되는 상황인 것 같다.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다. 그렇게 보이면 평등을 먼저 강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자유를 포기하라는 거냐? 그건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미묘한 판단은 계속 상황을 진단하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딱히 우리가 기준 몇 개를 주고 여기에 맞으면 자유입니다. 여기에 맞으면 평등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먼저 이해하는 게 사실 조직개발자에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틈나는 대로 복잡게 뭐 세미나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냥 단순한 판단이 either or 판단이 정말 어렵다. both and 판단을 해야 된다. 네. 다만 어디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느냐 이런 마인드가 되게 중요하다.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이분법이 이성이어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건 둘로 나누어 볼 줄 안다거든요. 네, 근데 둘로 나누어 보는 걸 포기하지 말되 둘로 나누어서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최선은 아닌 거다. 두 개를 다 살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퍼실리테이션이 필수지만 무조건 모든 거에 정답은 아니라는 것과 약간 일맥상통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많은 부분이 그렇고 그래서 특히 이공계 출신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수학은 늘 이퀄로 가잖아요. 그렇죠. 문과한테는 조금 익숙한 네, 문과에는 그나마 좀 느낌으로 포장하는 그 그래서 우리가 시를 쓰는 거예요. 조직 개발한다는 거. 문학 작품 하나 수학 만들어내는.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시를 쓰는 거고 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고 뭐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죠. 더 헷갈리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왜 저희가 맞고 틀린 것은 없습니다라고 되게 자주 말하잖아요. 퍼실리테이션을 할 때 그 말이 되게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그렇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구나. 네, 다양하게 해석되기 때문에 뭔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아무 그쵸, 말도 그쵸.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못한 거를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라고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서로 있을 때 그렇죠.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했을 때 진짜로 그렇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그 부분도 되게 아주 재미난 이슈인데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은 조직 개발에 대한 저항을 해결해내는 되게 중요한 코스웍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나 조직 개발의 이 프로세스 자체, 이 대상, 조직이라는 이 대상 자체가 되게 복잡계적 현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하여 서로 미리 이야기를 나누어야만 제대로 그 다음 작업을 해나갈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조직 개발 담당자로부터의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조직 개발 컨설턴트 대비 조직 개발 담당자. 이 둘은 되게 협력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거부를 하고 있다거나 감시자로 두고 이걸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지게 되죠. 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네 번째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번째는 뭔가요? 네, 네 번째는 Considering Depth of Intervention입니다. 개입의 depth, 깊이? Considering Sequence of Activities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퀀스 오브 액티비티스인데 그건 다섯 5번째입니다. 지금 네 번째 하는군요. 네, 지금 앞장을 넘기다가 네. 네. 네 번째 인터벤션의 깊이를 고려해라. 그렇죠. 네. 그럼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네. 여기서 이제 되게 재미난 부분이 우리가 보통 이제 퍼실테이션 배울 때도 그렇고 조직 개발 배울 때도 그렇고 그 도구와 기법이 뭡니까? 이게 이제 얇게 개입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거죠. 기법이 뭔가요? 뭘 하면 되나요? 뭐 코로나 상황에서 뭐 어떤 걸 해야 이분들이 뭐 동기부여가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깊이 있는 거란 여기 밸류와 빌리프를 들여다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문화를 바꾼다는 건 쉐어드 빌리프를 바꾸는 건데 그럼 무슨 빌리프가 있는지를 탐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직 진단이 이제 겉핥기만 되면 이런 빌리프 레벨에서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밑에 언컨셔스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 정신분석 수준이니까. 근데 여기까지 예시를 들고 있잖아요. 네. 언컨셔스까지 이제 우리가 칼 융의 뭐 집단 무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락강이나 들레주의 이제 우리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도 이제 알면 좋죠. 알면 좋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터치를 해야 될 만큼 왜 그러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끼치는 거니까. 네. 집단 무의식. 예를 들면 배신을 통해서 어떤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조직에는 집단 무의식 속에 배신은 옳은 일이야가 있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렇죠. 그럼 당연히 근데 몰라 자신 이게 무의식이니까. 자기 집단 무의식 속에 늘 배신의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조직이 어떻게 하다 보면 무슨 이제 그걸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집단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지 않으면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지 못할 거잖아요. 네, 이런 관점까지 있을 수 있는 거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깊이까지, 그러니까 신념을 다루는 부분, 가치관을 다루는 부분, 그 다음에 무의식을 다루는 부분까지 깊이 개입하는 걸 고려해야 된다. 네, 그래서 깊이 다루어라 이렇게는 안 돼 있고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컨시더해라. 네, 그러려면 이제 공부할 게 참 많죠, 그죠? 네, 신념이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뭐 경험학습 이론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구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제가 뭐 늘 다루는 주제들입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칼 융도 다루라니,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네. 다섯 번째는 considering sequence of activities입니다. 네, 그 활동의 순서를 잘 고려해라 그런 거고, 이거 아까 그 연애할 때 순서 되게 중요하다. 이게 뭘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와 되게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큰 틀에서 본다면 이제 활동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도 그 활동의 순서가 또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활동들의 순서가 여기 근데 좀 약간 하나마나한 말 같은 말들을 많이 해놨네요. 진단 데이터를 극대화해라. 효과성을 극대화해라. 효율성을 극대화해라. 속도를 극대화해라. 뭐 잘하면 잘 된다 이런 말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뭔가 제가 저자에게 내가 비판적으로 말하게 되는. 네. 근데 아마 저자도 이거 말고는 달리 말하기가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순서를 잘 정해서 하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다음에 타당성도 극대화하시라 그랬고요. 그다음에 심리적인 그 고충 이런 것들도 잘 다루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여기까지 올바른 개입 방법을 고르기 위해 고려해야 될 것들 5가지였는데요. 네, 이거 정리를 한번 합시다. 네. 이게 딱 그 박스에다가 넣어놨는데 첫 번째가 잘 매치시켜라 데이터. 그러니까 진단한 결과하고 치료 또는 개입 이 2가지를 잘 연결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하다. 마지못해 끌려가는 식으로 끝까지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그 부분을 잘 고려해서 준비를 잘 시켜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먼저 개입해야 되느냐는 매우 복잡한 이슈이지만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뭐부터 할지에 대하여 이건 고객하고 반드시 상의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어떤 조직개발 컨설턴트도 그 조직에서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라고 함부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조직의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대화하면서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가치관, 신념, 그 다음에 무의식에까지 건드리려는 그런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합병한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합병 당한 조직은 무의식 속에 나는 패배자야 이런 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넌 패배자가 뭘 더 하겠어 이런 무의식이 지배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는 이제 나는 승리자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뭔가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마인드가 생길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되게 자기 신들이 의식하기보다는 무의식 세계에서 막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읽어낼 수 있으면 좋고 그거에 필요한 개입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네, 그다음에 인터벤션 액티비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또 특별히 직지신공을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게 현업에 적용을 원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뭐 인사팀으로서 뭐 조직개발팀으로서 어떤 역할을 개입해서 맡아야 될지를 마지막으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체인지 에이전트의 롤에 관한 말씀인 거죠. 네. 네, 그 체인지 에이전트는 이제 외부의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조직개발 컨설턴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체인지 에이전트로서 보통 그 사람을 우리가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부르죠.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디는 A팀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어디는 뭐 주니어 보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니어 보드를 그냥 뭐 어떤 주니어에 관련된 이슈를 결정하는 결정권을 준 사람으로만 쓰기도 하지만 그들이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런 롤을 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어디는 뭐 레드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디는 어벤져스라고 이름을 붙여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은 되게 다양합니다만 그 본질은 결국은 조직을 좀 더 바람직하게 개선하자라는 취지에 있다면 다 체인지 에이전트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럼 체인지 에이전트는 뭘 할 거냐? 첫 번째가 퍼실리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룹이 어떤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퍼실리테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션의 역할은 이제 필요하면 그러니까 내부에 역량이 없으면 이제 외부 컨설턴트가 가서 퍼실리테이션 해주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늘 그렇게 할 때 내부의 역량도 같이 키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내부에 이미 이렇게 훈련된 퍼실리테이터가 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에이전트가 맡아서 하면 되겠죠. 내부의 변화 관리자로서 그런 역할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에도 계속 스스로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게이트키핑인데요. 게이트키핑은 이제 그 팀장하고 팀하고 사이에서의 어떤 협상의 역할, 그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 그러니까 자원이나 뭐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고받을 때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것과 또는
막아내는 것과 뭐 그런 요청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가 이제 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진단을 해야 된다. 뭐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진단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환자의 모델하고 좀 다른 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활동 내내 진단이 이루어지는 거다.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그건 끊임없이 새로운 진단 데이터가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부의 이제 체인지 에이전트가 컨설턴트한테 이제 뭐 일러 바칠 수 있죠.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요새 너무 피곤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진단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 이런 판단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키텍처럴 이거는 이제 계속 뭔가 이벤트를 계속 설계해서 이렇게 구축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건축가와 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최종 조직 개발의 어떤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때로는 학습을 열어야 되겠다. 때로는 어떤 뭐 이벤트를 개최해야 되겠다. 때로는 어떤 뭐 그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나운스를 해야 되겠다. 뭐 때로는 뭐 대화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뭐 그런 등등을 계속해서 설계해가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의 아키텍처이고요. 그다음에 모빌라이징은 지금 이 상황은 전문가가 보면 전문가가 다른 일반인과 차이는 어떤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한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Z세대에 대해서 초기 한국 사회의 반응은 버릇없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버릇없다라고 하는 해석이 정말 맞는 거냐. 자기에게 버릇없게 다가오긴 하지만 MZ의 속성을 버릇없는 존재, 예의 범절이 없는 존재라고 보는 것은 매우 일면을 본 것이고 또는 심지어 그것조차도 왜곡돼서 보는 것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 그걸 제대로 이 상황을 읽어서 그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지식을 펼치고 싶어하는 열망을 가진 존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이 실현되도록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게 모빌라이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모델이나 퍼스펙티브 또는 어떤 특별한 뭐 내가 애자일 전문가다. 근데 이 상황에 지금 애자일이 절대적으로 도입이 필요합니다. 이런저런 이유가 그렇습니다라고 또 그걸 전파를 해야 되겠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여기 지금 뭐 다 컴퓨터로 자동화하면 될 일을 전부 수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내부 프로세스들도 전부 다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해서 실제 추진해가는 그게 이제 모빌라이징 하는 거죠. 근데 실제 고객은 내가 지금 DT를 해야 되는지 애자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조직 개발을 해야 되는지 뭐 조직 문화가 문제인지 학습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시각을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갑시다. 이런 역할도 체인지 에이전트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다 섞여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어떤 다 섞여 있다고 얘기하면 또 막막하죠. 그 중에 하나 뭔가를 그럴듯한 무언가 하나를 제시하면서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이제 모빌라이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챕터 9 개입의 서로 입문. 입문이죠. 뭐다 한 것 같아. 이게 전부 아닌가요? 네, 좀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죠? 이제. 네. 네, 뭐 인디비주얼, 그다음에 팀, 훌 조직. 오르게니제이션 이렇게 나뉘어져 그렇군요. 있네요.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챕터 10은 인디비주얼. 개인에 대한 개입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뭐 코칭 얘기, 멘토링 이야기 이런 거 나오겠네요, 그죠? 네, 실제로도 그럴지 한번. 네. 네. 그러겠지 뭐. 네. 네. 뭐 소감을 한번 우리 9까지 왔는데, 네. 네. 웰라가 1번. 네, 좋습니다. 네. 네. 제가 요 직지신경 녹음을 이 책 처음 시작할 때 챕터 1에 참여하고 또 오랜만에 온 거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또 이제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개입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실제로 조직에 저는 교육 담당자이다 보니까 네. 다른 회사들의 교육 담당자들 아니면 조직 문화 담당자들 조금 많이 만나는 편인데 물론 다른 컨설턴트도 그렇겠지만 그들의 고민이 그냥 여기 이게 담겨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네. 그 안 되는 이유들을 항상 이제 분석해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고 항상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1대1 아니면 1대4 전체 조직에 대해서 개입을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다음 챕터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에 또 나오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네요. 네, 불러주시면 네. 지직신공 인기가 많아가지고 여기 줄서기가 어려워요? 캐스트로 참여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조엘 공공연하게 어떠세요? 얘기했으니까. 네. 저는 우선 직지신공 자리가 인기가 많은 줄 몰랐고요. 지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조엘 자리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매번 느끼는 건데 원래 뭘 배우던 처음에는 살짝 어렵다가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 다 알겠네. 대충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오만한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 스텝을 밟으면 이게 깊이가 끝도 없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조직 개발도 되게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되게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것만 외우면 끝일 것 같지만 아까 맥시마이즈 이피션시 누가 그 말을 못해. 말은 쉽지라는 게 오늘 네. 결론으로 그만큼 또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이게 물론 처음부터 모든 경력과 그런 경험을 가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또 그런 고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제 자양분으로 삼을 수는 없다 보니까 그만큼 더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네. 그만큼 더 공부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다고 네.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계속해서 그 경고하고 있는 게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마시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법을 도입하는 것도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뭐 한두 번 하는 걸로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또 전문성이 없는데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조직 개발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필요가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조직 개발을 풀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우리 회사에서는 제공합니다. 네. 그런 데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더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저희 회사가 그나마 그 쿠퍼 글로벌 OD라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에 참여하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배우시라고 저희가 또 이렇게 직지신공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들으시고 같이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더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2번의 시간 동안 그래서 챕터 9 On Introduction to Interventions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Individual Intervention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